금, 은, 비트코인, 국채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자산이 없었다. 딱 하나 있었어. 달러. Give me one 달러. 아이고, 다들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출석 체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점호하듯이, 군대에서 점호하듯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투 펀치를 맞은 거야. 원투 원투. 아, 이게 방송할 때 제가 시작할 때 맨날 원투 원투 그러니까 원투 펀치를 때려버렸어요. 첫 번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로나 고개 펀치를 한번 맞았어요. 펀치를 한번 맞았는데 그 다음에는 장이 그래도 좀 회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건데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감기 기운인지 로나 코로나인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저기압이거나 아니면 무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로나 빠지고 나서 이때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요때 뭐냐면 요때거든요. 사우디랑 러시아랑 싸웠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다가 러시아가 이제 나 감산 안 할래, 석유 감산 안 할래, 나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 거야. 야, 우리가 감산해봤자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이 더 많이 뽑아대고 걔네가 돈 다 먹는데 우리가 감산해서 뭐해 하면서 회방을 딱 놓고 나서 그다음에 사우디가 얘기를 해줘. 야, 그럼 나도 안 한다. 너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보자. 우리는 유가가 20불 가도 괜찮아, 우리는 9불 가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죽어보자, 한번 죽어보자 하면서 이때 터진 거예요. 이게 요때 이러고 나서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안 그래도 사우디랑 러시아랑 증산을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공기가 안 뜨잖아요. 항공기가 안 뜨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름이 항공유란 말이야. 항공유가 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 수요도 급감을 할 거고 사우디랑 러시아가 증산을 하면 유가가 미칠 듯이 빠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나서 미국 업체들 중에 되게 많은 게 셰일가스 업체들이에요. 얘네가 대부분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채를 상당히 많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돈 부어서 하나요? 여기저기 돈 끌어와서 사업을 하지. 그렇게 부채를 끌어와가지고 셰일가스 업체들이 열심히 셰일가스 뽕뽕 뽑아내는 그 물로 이렇게 파쇄를 해가지고 뽕뽕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뭐 개발을 해서 나오는 돈으로 그걸 기름을 팔아서 내가 이걸 너희에게 갚아줄게 라고 하는 애들인데, 그게 유가가 한 50불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대요. 최소. 50에서 60, 회사마다 다르고 30불까지도 견딜 수 있는 데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50불 60불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우디랑 러시아랑 싸우면서 유가를 한 2, 30불까지 떨어뜨리면서 그 업체들이 다 파산을 하게 생겼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 뭐 하러 기름을 파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팔겠어요.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이제 나 못하겠다 손 들고 만세해 부르는 거죠. 나 못하겠다, 나 포기할래, 나 셰일가스 안 팔래. 포기하는 업체들 생기면 거기에 돈 빌려준 기업가들이나 금융 업체들, 금융 기업들이 이제 다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면 부채가 터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전부 파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공포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쭉 빠졌어요. 쭉 빠지다가 보면 이때 막 그런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이때 또 뭐 연준이 유동성 풀어줄 거다 하면서 들어왔다가 이때 다시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문제는 기업 어음인데 CP인데 CP가 문제인데 너 뭐 하더라, MBS라고 하죠. 모기지 채권을 사냐, 걔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너 잘못 대책 발표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또 대폭락합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이랑 다우랑 대폭락을 하죠. 대폭락하고 나서 보니까 또 아닌 거야. 또 매입해준대. 괜찮대. 또 해줄 거래 하면서 조금씩 좀 안정화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요것만 있었으면 요것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괜찮았을 건데 지금 요거 때문에 같이 휩싸여가지고 휘말려가지고 지금 완전 뭉개졌어요. 완전 뭉개졌어요. 이것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저기 항공사들 무너질 수 있다.
보잉도 원래 300불이 넘었는데 지금 100불까지 떨어졌죠. 90몇 불까지 찍었다가 제가 100불 깨지는 것까지 봤어요. 그때 저녁에. 지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사람들이 다 쫄아있단 말이에요. 뭐에 쫄아있냐? 뭐에 쫄아있냐면 병 걸릴까봐, 요거 그것에 걸릴까봐 지금 다 쫄아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미국장이 10년 넘게 올랐는데 이제 거품이 쌓일 만큼 쌓였다. 거품이 터질 때가 됐어. 실제 터져버렸죠. 그 공포, 거품으로 휩싸였다. 그 공포가 있고, 세 번째가 경기 후퇴. 이제 경기가 리세션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리세션이 우리말로 하면 경기 후퇴거든요. 리세션이란 게 이제 GDP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옛날보다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는 게 경기 후퇴거든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게 좀 있어요. 거기다가 공포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경기 후퇴 플러스 디플레이션이에요. 저번에 제가 방송했을 때 보면 소비를 늘리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채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그러면 근로자나 이런 다른 기업들 실적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도 더 소비를 늘리고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면 유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20불, 25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신발 밑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비행기 기름, 뭐 아니면 뭐 플라스틱 등등 모두가 막 원유를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유가 상당히 많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유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이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이 안 돼요. 상승이 안 돼. 물가가 상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온다. 계속해서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면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고용도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또 디플레이션 공포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경기 후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금 다 섰죠. 공장이 다 서버렸어요. 지금 뭐 유럽에도 공장 일주일 세운다, 자동차 공장들 다 세운다 그러는데, 자동차 공장은 진짜 문제가 뭐냐면 수요가 없어졌어요. 수요가 소멸됐어요. 수요가 소멸되다 보니까 공장을 세우고, 그러면 자동차 공장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예전에는 뭐 3만 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요즘에 많이 줄었죠. 근데 그런 부품 업체들까지 다 쉬어야 되잖아요. 걔네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익률을 줄 때 한 2%에서 3% 주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1%, 뭐 많이 줄 때는 10%까지도 주는데, 이게 CR이라고 해서 코스트 리덕션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품 가격을 깎아난 거예요. 그래서 부품 업체들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형국에, 거기다가 이제 걔네가 돈을 조금 받아라, 물량을 조금 받아라고 하면 부품 업체들은 그렇게 조금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동차 공장이 멈췄어요. 공장이 스탑돼 버렸어요. 공장이 스탑되면 그 부품 업체들도 다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공급망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서 수요가 확 사라지면서 완전 없어져 버렸죠.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붕괴가 될 거다.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 실업자가 폭증을 할 거고, 미국에 그랬죠. 문우신 장관이 실업률 20%까지 갈 수 있다.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의회에 이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허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허언을 막 시장은 믿어버렸죠. 그래서 실업률 20% 폭등하면 이거 완전 그거 아니에요. 1929년 아니에요. 1929년이 도래한다.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해가지고, 또 레이 달리오도 그랬잖아요.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공포감에 질린 거죠. 질려가지고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우리나라, 뭐 미국, 유럽 전부 다 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이번에 좀 사람들의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셰일 업체 파산. 아까 말했던 셰일 업체들이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얘네가 자산이 2조라고 하죠. 근데 그 2조가 대부분이 자기 자본이 아니에요. 다 차입 부채란 말이에요. 프로젝트성으로 할 때는 뭐냐면, 프로젝트 펀드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합니다.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 차입을 해요. 차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석유를 내가 열심히 캐가지고 이거 팔 돈으로 너한테 갚아줄게 라는 게 대부분의 프로젝트성 사업입니다. 근데 셰일 업체들이 대부분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가 망가질 수 있다. 왜냐? 원유 가격이 너무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대출들이 전부 부실해지고, 그러면 금융기관이 흔들리고, 금융기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돈 맡겨놨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돈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포감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머지 않았어. 우리는 봤잖아요. 불과 보름이, 와, 이거 진짜 시간과 정신의 방이더라. 보름이 1년 같았어. 진짜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보름이 1년 같았어요. 이게 걸려서 큰일이다 라고 하면, 자, 치료제, 백신 나온다라는 거죠.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좀 오래 걸려요. 치료제랑 백신이랑 차이가 뭐냐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발현이 되고 나서 그 증상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를 잡는 게 치료제입니다. 백신은 뭐냐면 항체를 만드는 거야. 근데 백신은 개발하는데 보통 몇 년, 길면 뭐 몇십 년도 걸린다고 해요. 그게 만들어내는데. 근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있죠. 뭐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약이 있는지 몰랐어요. 칼레트라, 클로로킨, 뭐 이런 거, 아비간, 이런 것들 지금 치료제는 어느 정도 먹힌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공포감을 줄여주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치료제가 있다, 걸려도 죽진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치료제를 공급해 줄 때 한 300만 개, 1000만 개 정도만 공급을 해줘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만 개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죠. 미국은 많이 공포감이 좀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거품 붕괴. 이미 거품은 붕괴가 됐어. 거품이 이미 붕괴가 됐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퍼가 5배 있는 회사도 막 5배. 근데 얘가 지금 이런 사태에 영향을 받는 회사냐? 전혀 안 받는데 그냥 물귀신처럼 끄집어 내려가는 거야. 그냥 와, 이거 5배? 심지어 막 2배, 3배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얘네는 이제 과거 실적으로 봤을 때 2배, 3배고, 미래는 좀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손실을 조금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배, 3배는 아니고, 실제로는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미 붕괴가 됐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왜 팔아요? 외국인 나쁜 놈들. 세 번째는 뭐냐면, 경기후퇴가 되면 사실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라는 게 요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때가 경기 정점이고 경기 이제 저점이라고 하고 정점, 저점, 저점 이렇게 있으면 이때 경기 후퇴는 늘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길진 않아요. 진짜 대공황처럼 1929년처럼 진짜 경기 후퇴가 10년 정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봐서는 경기 후퇴가 길지는 않단 말이야. 보통 한 2년 정도. 왜냐면 중앙은행이나 국가에서 정부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경기 후퇴를 하진 않아요. 저는 긍정론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금융 시스템도 다 발전을 했고 하니까 이 경기 후퇴가 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업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사실 재정정책을 쓰고 뭐 통화정책을 쓰면 통화정책으로 이제 달러를 미친듯이 풀어줘요. 1000조, 2000조만 그냥 연준에서 미친듯이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지금 망하는 거 맞겠다는 말이거든요. 망하면 실업이 됩니다. 항공사든 뭐든 다 망하게 되면 실업률이 급증을 해요. 하지만은 연준이 나서서 어느 정도 막아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스탠스죠. 이게 뭐 경기 후퇴가 또 잠깐 올 수도 있지만은 뭐 10년씩 오겠습니까? 1929년처럼 예전에 이제 금융 후진국이었죠. 미국도 1929년에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 바람이죠. 바람. 잠깐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제 바람이고 네 번째 이제 공급망이 붕괴된다라는 건데 공급망이 과연 붕괴가 될까? 라는 게 설마 이게 붕괴가 되겠어? 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그런 생각을 그냥 지금 왜 하냐면 일단 다 섰어요. 지금 다 섰어. 공장도 서고 뭐도 서고 지금 스타벅스도 문 닫고 다 문 닫고 지금 뭐 나이키도 문 닫았지 애플 매장도 닫았지 하는데 다 닫아 있는 상태에서 공급망이 붕괴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치료제가 나오고 어느 정도 공포감만 줄어들면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집에서 제 방송이나 보고 있는 게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금요일날 나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지금 그 먹태 찍어 먹고 오뎅탕 마시고 해야 되는데 봄 날씨잖아요. 다들 놀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 며칠 전에 강풍 불었을 때 빼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몸 안에서 꿈틀꿈틀거려. 어씨, 너가 나가 놀아야 돼. 나가 놀아야 돼. 이런 게 꿈틀꿈틀 거린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또 사람들이 좀 무뎌진다.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늘어요. 진짜 대부분 이렇게. 여긴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언젠간 꺾이게 돼 있어. 그때 되면 사람들이 무뎌집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방향을 못 바꿨다고요. 버피드 아저씨가 그랬어요. 저는 버피드 아저씨 말은 맹신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사업과 주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대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91살이잖아. 지금 100년을 살았어, 거의. 이 형 친구 그 멍거 부회장은 96살이에요. 그래도 정정하셔. 말씀은 잘 하시더라고, 천천히. 이분이 96살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겠어. 전쟁도 겪었고 전염병도 겪었고 오만 거 다 겪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야, 전염병은 인간의 발전을 막을 수 없어 라는 게 이분들의 의견이었고 저는 그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기 셰일 업체 파산은 오늘 도란뿌 형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죠. 도란뿌 형님이 내가 나선다. 사우디야, 러시아야, 너희 그러지 마. 우리 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하면서 도란뿌 형님이 나섰어요. 내가 너희 중재를 한다. 솔직히 말해 중재는 아니고 너희 그렇게 싸우면 나한테 귀싸대기 맞을 줄 알아. 너희 자꾸 그렇게 싸우면 나한테 혼난다. 까불지마. 이런 스탠스를 도란뿌 형님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유가가 급등을 했죠. 20불까지 빠졌던 유가가 한 27불까지 다시 점핑을 했습니다. 도란뿌 형님이 이거를 좀 해결해 줄 거다라는 시장의 믿음만으로도 원유 가격이 한 5% 이상 올랐죠. 도란뿌 형님의 힘이죠. 이분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만들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래요. 공격적으로 좀 거래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사고 싶은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빌딩에 막 나쁜 소문을 다 퍼뜨려요. 그러고 나서 그 빌딩 가격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겁나게 싸게 사들이더라고요. 그게 도란뿌 형님의 거래 기술입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요래요. 지금 뭐 걸려서 큰일, 오케이, 치료제 나오고, 거품이 붕괴 됐어, 이미. 거품 붕괴될 것도 없어, 우리나라. 우리 뭐 더 이상 어떻게 붕괴될까? 경기 후퇴, 잠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근데 주가랑 경기 후퇴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경기가 후퇴될 거라는 예상이 올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 실제 경기가 후퇴됐을 때는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여러분 금융위기 때 차트를 한번 보세요. 금융위기 때 사람들 다 실직하고 뭐 주택가격 폭락하고 금융기관들 다 망할 때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아직도 경기가 안 좋고 실물 경기가 안 돌아오는데도 주가는 이미 그때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거를 한번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공급망 붕괴도 이거는 사람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공급망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부시려고 한번 수출 제재를 했었죠. 근데도 우리나라는 공급망 붕괴가 안 일어나고 잘 버텼죠. 그래서 대체제가 많아요. 이 세상에는 잠깐은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섯 번째 셰일 업체들도 도란뿌 형님이 힘써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게 있어요. 예전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안전자산이 없었어요. 안전자산이 이번에 금, 은, 비트코인, 국채, 또 안전자산 뭐 있을까?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전부 폭락을 해버렸어요. 비트코인도 지금 완전 무너져 버렸죠. 1100만원 뭐 이렇게 하던 게 600만원 찍고 오늘 좀 반등한 것 같은데, 금도 무너졌죠. 은은 완전 대폭락했어요. 대폭락. 은은 거의 주식만큼 빠졌어. 한 40% 빠진 것 같아. 30 몇 프로, 40% 빠진 것 같고, 금도 한 20% 빠진 것 같아. 20%까지는 안 되겠다. 한 10 몇 프로? 10 몇 프로 정도 빠졌어. 금, 은, 비트코인, 국채 다 빠졌어요. 국채는 가격이 급등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빠지더라고. 그게 빠지는 나라의 국채가 몇 개가 있었어요. 주로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국채 가격도 쭉쭉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나라 멈춰버렸으니까. 멈춰서 버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국채도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자산이 없었다. 딱 하나 있었어. 달러. Give me $1. 이 달러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했냐, 집에 유로도 좋더라. 유로 괜찮던데? 원화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가? 유로랑 엔화. 이번에 일본 주식이 나름 잘 버텼죠. 일본 주식이 나름 잘 버텼어. 그 이유가 엔화가 안전자산이라서.
제 생각 약간 얘는 뭐 안전 자산인 것 같은데. 유로, 엔화, 달러 세 개 빼고는 완전 저세상 같죠. 제가 오늘 뭘 했냐면,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을 갈 때 바꿔놓은 유로랑 엔화가 있었습니다. 달러는 없더라고요. 달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달러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유로랑 엔화랑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 10시에 딱 은행 가서 다 바꿨어요. 600만 원치 해가지고 제 통장에 따끈따끈하게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엔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유로 가격이 좀 떨어지면 다시 해외여행 갈 때 열심히 바꿔가지고, 이거 엔화 있잖아요. 예전에 되게 쌀 때 그때 샀어요. 엔화 엄청 쌀 때.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환차익 좀 받겠는데 한 10만원 10만원 20만원 받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이번에는 좀 특징적인 게 안전자산이 없었어요. 진짜로 달러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연준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푼다고 했잖아요. 천조 막 그렇게 푼다고 했는데도 달러만 보고 사람들이 완전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뱅크런이었어요. 이게 진짜로 뱅크런이었는 게 뭐냐면, 이게 은행에서 우리가 맡겨놓은 돈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뱅크런이 일어나죠. 우리 거기 은행이 망할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맡겨놓은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어떤 투자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빨리 해지를 하러 달려가죠. 해지를 하러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은행이 더 파산이 빨라져요. 왜냐면 이렇게 그 지급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런 현금들이 있는데 그게 다 동나버리면 이거 완전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뱅크런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번에 달러에 대한 뱅크런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전 세계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전 세계 기축통화 달러밖에 없는 거야. 그래 달러를 쥐고 놔주지라는 거야. 우리 달러 줘, 우리 달러밖에 없어. 기분이 원달러 하면서 다 쥐고 있었다 보니까 그 원달러 환율도 완전 급등을 했었죠.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거 완전 좀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 엊그제랑 어제랑 달러 수합을 우리나라랑 600억 달러 한 70조 정도 달러 수합을 맺으면서 일단락 됐죠. 한 70조 정도면 그래도 시장이 안심할 규모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외국인들도 나가는 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사실 근데 장막판에 또 던지더라고. 아이 참. 연준 너무 잘해. 진짜로 이번에 이게 이 사건을 보면 이 차트를 보면 연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죠. 뭐 터졌다 그러면 연준이 뭐 해주고, 터진대 연준이 뭐 해주고, 야 이거는 연준이 해주고, 이거는 연준이 해주고, 완전 이거 공수가 잘 돼 있었어요. 연준이 되게 잘하더라고. 이번에 괜찮았어.